이른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섭니다. 바닥에 달라붙은 축축한 아스팔트 냄새와 지난밤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후텁지근함, 그리고 제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힙니다. 땀에 흠뻑 젖은 티셔츠는 축축하게 살갗에 달라붙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공기업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정년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합쳐 13억 원.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의 찬란한 두 번째 봄이 활짝 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순간은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흔적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단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땀에 젖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저를 아는 누군가가 알아볼까 두려워 낡은 모자를 눈썹까지 깊숙이 눌러쓴 채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인지, 지금부터 제 인생의 쓰라린 실패담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경고이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나이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평생을 바친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을 맞았습니다. 퇴임식이 열리던 날 회사 강당에는 3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잔잔한 긴장감과 따뜻한 축하의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후배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부장님. 저희도 언젠가 저렇게 명예롭게 박수받으며 퇴직할 수 있겠죠. 사장님은 제 이름을 호명하며 공로패를 전해주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스르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묘한 벅참과 설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제 30년 세월의 땀과 노력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내 꿈을 펼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알람 없이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살아봅시다. 라는 대화를 나누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나왔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공기업 정년 퇴직자.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쳐 13억 원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었으니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보장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기울이며 세월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다.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의 풍경이 점점 무료하게 느껴졌고 특별한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여서 오히려 더 불편해 라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저는 괜히 마음이 상해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퇴직금 이자로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매달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 지원금까지 생각하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3억이 있으니 충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돈을 쓰기만 하면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료함과 불안감이 겹쳐 마음이 무겁던 어느 날 옛 동창들과 부부 동반으로 필리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덥고 불편한 동남아 국가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필리핀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해변가에 위치한 근사한 리조트는 한국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활기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울 만큼 저렴한 생활비. 현지 식당에서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5,000원도 안 되는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택시 요금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동창 중 몇 명은 이미 은퇴 비자를 받고 필리핀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등바등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휴가 같아.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그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진심 어린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던 답답한 무료함, 갈수록 부담되는 생활비, 그리고 안개처럼 불투명한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앞에서 선명하게 대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노후를 굳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필리핀에서 살아보는 거 어때? 여행 갔을 때 정말 천국 같았잖아.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렇게 쪼들리며 살 필요 없잖아. 거기 가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여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거긴 모든 게 낯선 나라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의료시설은 또 어떻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은 한국인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필리핀 은퇴 비자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 보여주고 실제 거주 비용과 생활 환경을 한국과 하나하나 비교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한국에선 아무리 아껴도 매달 최소 250만 원은 써야 하잖아. 그런데 필리핀은 1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수 있어. 남는 돈은 저축해서 더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게다가 기후도 따뜻해서 당신 관절에도 좋고 매일 바닷가 산책만 해도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의 확신의 참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설득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살아보고 정말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이 계속 불안하다면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최소한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서 걱정 없이 즐기며 살고 싶어. 아내는 결국 긴 한숨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해요. 대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바로 돌아와야 해요. 그 순간 멈춘 줄 알았던 제 가슴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한국 계좌에 돈을 해외로 송금하며 은퇴 비자를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낯설었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출국날 공항 로비에서 아내와 함께 짐을 끌며 서 있던 제 얼굴은 오래간만에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의 마음은 마치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어라, 갑갑한 한국아.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찾으러 간다. 그러나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설레던 출발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이민 초기의 필리핀 생활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 아래 바닷가를 걸으며 상쾌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담한 단독주택을 얻어 생활을 시작했는데 월세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더욱 저렴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는 싱싱한 열대 과일과 해산물을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살 수 있었고 외식을 해도 몇천 원이면 푸짐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 없었고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누렸습니다. 제가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었어 하고 웃으며 물으면 아내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풍경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속에서 우리는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처음 맛보는 진정한 자유와 여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이미 정착한 교민들을 통해 한인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한인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민들은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주한 분들이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향수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도 서서히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바닷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매일 보는 같은 풍경은 점차 무감각해졌습니다. 해변 산책도 처음에는 특별했지만 몇 달이 지나니 그저 반복되는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니 마음속에 점점 공허함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교회 모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저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저희처럼 단순히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교민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몇 년 전 작은 리조트를 인수해 크게 확장했다며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처음엔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여기는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들어 오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온다니까요. 여기서 리조트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노후 걱정은 끝입니다. 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생활비가 싸다고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있는 돈도 금방 줄어듭니다. 노후 자금도 결국 돈을 벌게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법이죠. 가만히 앉아서 돈만 쓰는 것보단 뭐라도 도전해봐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남몰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3억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막상 써보니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한 해변에서 북적이는 리조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영장과 레스토랑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곳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분명히 돈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저렇게 사람이 몰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오가는 거 아닐까?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여보, 제발 헛된 생각하지 마요. 우리에겐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괜히 욕심내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리조트의 풍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통장 잔고가 차오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서 다시 만난 박 사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저도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작은 리조트라도 하나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제 등을 두드리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형님,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인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야. 우리의 노후를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이대로 돈만 쓰다가는 금방 바닥나고 말 거야. 하지만 리조트를 운영하면 매달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나도 다시 무언가 내 일을 해보고 싶어.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동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이엔 정말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리가 없어. 이렇게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박 사장도 성공했잖아.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결국 아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넘게 일해서 번 돈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당신한테 있으니 제발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라요. 그렇게 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인 8억 원을 현지 계좌로 송금했고 리조트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필리핀에서의 제2의 성공 신화,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사업을 시작한 초반 모든 것은 제 예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작은 해변 부지에 새롭게 단장한 리조트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말이면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왔고 수영장 옆 레스토랑은 늘 만석이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수익은 한국에서 받던 연금을 훌쩍 넘어섰고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 노후는 정말 걱정 없어. 교회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저를 이민 성공의 교과서라며 치켜세웠고, 제게 사업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교민들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고, 이제 진짜 성공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비극의 균열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각종 허가와 세금 문제, 시설 유지 보수까지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은 늘 삐걱거렸고 예상치 못한 벌금 고지서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제 능력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그해 필리핀을 강타한 역대급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 몰아친 강풍과 폭우는 제가 애지중지 가꾼 리조트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붕은 날아갔고 로비 유리창은 박살났으며 수영장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리조트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리조트를 담보로 현지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손님만 다시 받기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태풍 피해로 몇 달간 문을 닫은 사이 리조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님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지 금융기관의 이자는 살인적으로 높았고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다 정리하고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우린 정말 빈털터리가 된단 말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닌 저의 오만과 아집이었습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짓는 저와 그런 저를 보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조용히 눈물 짓는 아내. 한때 성공을 꿈꾸며 시작했던 리조트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 빚더미와 절망만을 안겨주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이라고 믿었던 이 사업이 사실은 제 몰락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덫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리조트는 은행에 넘어갔고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알게 된 한 후배가 제게 악마의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형님, 이렇게 앉아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카지노에서 한 번만 터지면 이 빚 단번에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도박 같은 건 안 해,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의 유혹은 제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결국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카지노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음악, 환호하는 사람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 건 돈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섬광 같은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만 되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작은 승리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홀린 듯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은 신기하게도 계속 돈을 땄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천재적인 승부사라 착각했고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은 결코 오래도록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연승은 곧 연패로 바뀌었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남은 돈마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당신은 우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어요. 이젠 당신 옆에 있는 게 무서워요. 아내의 절규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마저 담보로 잡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탕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칩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여기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제 손에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든 작은 봉투를 쥐어주고는 눈물을 훔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녀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집에서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필리핀에 머물 이유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고 저는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은 이상하리만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옷까지 몇 벌이 든 작은 가방뿐. 13억 원의 퇴직금, 필리핀에서의 화려했던 꿈,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매일 새벽 남들이 버린 폐지를 주워 모으며 몇천 원을 벌어 하루를 버텼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허기를 달랠 때면 지나가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한때 저 역시 누렸던 그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 저는 지하철역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필리핀 해변에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끝없는 욕심이 그 소박한 행복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더 큰 돈, 더 화려한 삶, 더 많은 성공을 바라던 끝에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13억 원, 평생 모은 자산, 아내의 믿음,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도박판에 던져버린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 차가운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늦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의 크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한 진실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너무나도 늦게 배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압니다. 제 삶을 망가뜨린 것은 돈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과 헛된 꿈을 쫓았던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만약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의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크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좇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그 평범한 오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는 낡은 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늦었지만 남은 삶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저의 길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과 평안만이